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걱정만 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몸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답시고 내 꿈은 포기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75세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5부터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75가 넘으면 쌓을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았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렸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정리할 때입니다.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배모 씨, 78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75세까지 물건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30년 전 옷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이 수십 켤레였습니다.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건이 쌓였습니다. 배 씨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집 정리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건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거부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75세 생일날 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앞으로 언제 쓸 것인가?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 버릴 텐데. 왜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배 씨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배 씨는 매일 조금씩 버렸습니다. 30년 전 옷을 버렸습니다. 안 신는 신발을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전자제품, 읽지 않는 책 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1년 동안 배 씨는 집에 있던 물건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청소하기 편해졌습니다. 찾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의 매인 삶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배 씨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삽니다. 옷은 계절마다 몇 벌씩만 있습니다. 신발은 2켤레면 충분합니다. 집은 깔끔합니다. 배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버리는 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넘쳐납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75가 넘으면 정리할 때입니다. 안 입는 옷을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유행 지난 옷, 안 맞는 옷, 낡은 옷 다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안 입으면 더 아깝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고장난 물건, 중복된 물건, 언젠가 쓸 거라는 물건 다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쓰면 평생 안 씁니다. 가구도 정리하십시오. 큰 장롱, 무거운 책상 필요 없습니다. 75가 넘으면 간단한 가구면 충분합니다. 옮기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가구로 바꾸십시오. 서류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다 지난 고지서, 필요 없는 서류 다 버리십시오. 정말 중요한 서류만 남기고 다 정리하십시오.
추억도 정리하십시오. 사진을 수백 장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진 몇 장만 남기십시오. 앨범도 한두 권이면 충분합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버리십시오. 안 쓰면 의미 없습니다. 받은 마음만 간직하고 물건은 버리십시오. 주신 분도 여러분이 안 쓰는 걸 보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쉽습니다. 이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을 안 남깁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 나중에 가져갈 거냐고 물으십시오. 안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버리십시오.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물건 안 가져갑니다. 기부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우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옷, 가구, 책, 기부할 곳 많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75부터는 가볍게 사십시오. 물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정리하고 사는 삶이 진짜 멋진 삶입니다. 75부터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75가 넘으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슬프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모 씨, 79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75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오 씨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돌기, 손주들과 여행 가기, 옛 친구들 만나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 씨는 매일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손주들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수영도 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행복하게 살았더니 병도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 씨는 79세입니다. 여전히 매일을 마지막처럼 삽니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만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오늘 말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75가 넘어서까지 원수 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미움 갖고 사는 건 피곤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후회를 정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오늘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손주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보면 행복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선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보십시오. 후회 없는 하루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75부터는 매일이 보너스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러면서도 내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75부터는 체면 따위 다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 시선 신경 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하는 게 있습니까? 75가 넘으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인생 남 눈치 보며 살 겁니까?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창피한 일 안 하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체면 버릴 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입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시는 신모 씨, 77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신 씨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교사였던 신 씨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말투도 조심했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씨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댄스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교사가 춤추면 품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주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체면 따지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정말 떨렸습니다. 손주뻘 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춰보니 행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응원해줬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는 거 멋있다고, 존경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신 씨는 댄스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학원에 갔습니다. 발표회에도 나갔습니다. 무대에 서서 춤을 췄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나이감 못한다고, 창피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게 뭐가 있냐고, 행복한데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지금 신 씨는 댄스 강사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7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체면 따위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 눈치 보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고 포기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화려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염색하십시오.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밝은 색으로 염색해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염색하면 안 된다는 법 없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으면 젊어 보이게 하십시오. 화장하십시오. 여자 어르신이라면 화장하십시오. 립스틱 바르고 볼터치하고 예쁘게 꾸미십시오. 75가 넘었어도 예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패션에 신경 쓰십시오. 젊은이들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으면 입으십시오. 노인복만 입으라는 법 없습니다. 연애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75가 넘어도 연애할 권리 있습니다. 재혼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자식들 반대해도 하십시오. 자식들이 창피하다고 말립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들 체면 지켜주려고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SNS 하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SNS 하면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노인 유튜버 많습니다. 늦게까지 놀아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노십시오. 늙었다고 일찍 자라는 법 없습니다. 신나면 밤새도록 놀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공공장소에서도 웃고 싶으면 웃으십시오. 물론 민폐는 안 되지만 적당히 즐거우면 표현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75가 넘으면 실수도 매력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비웃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체면, 품위, 나이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체면 버리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심되십니까?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불행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권모 씨, 78세 어르신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권 씨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권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권 씨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카페,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권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6세 되던 해, 권 씨는 시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권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권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75가 넘으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식당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십시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슬픕니까? 75가 넘으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십시오.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남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준비하고 떠나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모 씨, 81세 어르신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75세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씨는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을 직접 골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진 쓰라고 미리 줬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씨는 81세입니다. 언제 떠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준비는 다 됐다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75가 넘으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십시오.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십시오. 이게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장례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치를지 정하십시오. 화장할지 매장할지, 장지는 어디로 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정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직접 고르십시오.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고르십시오. 슬픈 얼굴로 기억되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로 기억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으십시오. 후회하며 떠나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원수 지고 떠나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떠나면 후회합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평생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죽고 나서 전달되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선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준비된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꼰대 소리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어르신이 있는 반면 점점 사람들이 피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 강서구 경로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김모 씨는 경로당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김 씨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오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 씨는 입만 열면 자랑이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남의 말은 끊고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무시하고 경로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경로당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행동이 추해서 외면당한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재물운 가득할 겁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은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버릇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의 없다고 화내십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을 추하게 만듭니다. 나이 많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만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뒤에서 꼰대 소리 듣습니다. 인천 연수구 마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68세 최모 씨가 계산대에서 20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직원을 탓했습니다. 직원이 카드사에 문의해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화를 냈습니다. 어린 것이 말대꾸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따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 카드가 한도 초과였습니다. 직원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사과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최 씨를 어떻게 봤을까요? 불쌍한 노인? 아닙니다. 추한 꼰대였습니다. 나이만 믿고 젊은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추한 노인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가 얼마나 추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젊은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식당, 은행, 병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아래로 보지는 않습니까?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는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 안 양보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양보는 친절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양보받으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버릇 없다. 요즘 애들은 게으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대가 그런 말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 시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저랬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훈계하지 마십시오. 인생 선배라고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손주뻘 되는 사람에게도 존댓말 하십시오.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면 무례합니다. 상대가 직원이든 점원이든 학생이든 존중하십시오. 예의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이 더 잘 아는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전문가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젊은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이 추해집니다. 나이는 권력이 아닙니다. 나이는 책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나이만으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을 존중하는 어르신이 아름답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노인은 추합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두 번째 행동은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 만나면 자식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닌다. 우리 며느리가 뭐 한다. 이런 자랑 늘어놓으십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겨운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만큼 듣기 싫은 게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만 신납니다. 듣는 사람은 고역입니다. 특히 자식 없는 사람이나 자식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정말 잔인합니다. 대전 서구 경로당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70세 조모 씨는 경로당의 자랑 대장이었습니다. 매일 자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이야기, 며느리가 의사라는 이야기, 손주가 명문대 간다는 이야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아들 잘 됐다고, 부럽다고 말해 줬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지겨워졌습니다. 조 씨는 그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조 씨는 돈 자랑도 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얼마 줬다. 명절에 얼마 받았다. 집이 얼마짜리다. 끝도 없이 자랑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하나둘 조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가 오면 대화를 끊었습니다. 조 씨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조 씨와 단둘이 남는 걸 피했습니다. 조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자랑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우리도 자식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야기한 건데 자랑으로 들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식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식은 자식 인생입니다. 자식 잘 된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여러분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자식과 여러분은 별개입니다. 자식 업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하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또 들으면 지겹습니다. 상대방 형편을 생각하십시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사이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자식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비싼 옷 샀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돈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 기분 상합니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은 폭력입니다.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손주 자랑도 조심하십시오. 손주 잘생겼다. 손주 공부 잘한다. 이런 자랑도 듣기 싫습니다.
손주 없는 사람, 손주 못 보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으면 SNS에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만 봅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봅니다. 대면에서 자랑하면 상대방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상대방 자식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십시오.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설령 자식이 정말 잘 됐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아들이 대통령이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세 번째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십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못 느끼십니까?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불쾌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은 폭력입니다. 부산 해운대 한 카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67세 장모 씨가 친구 셋과 카페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카페 전체가 장 씨 일행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20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집중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장 씨 일행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학생들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공부하고 있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 씨는 발끈했습니다. 카페는 떠드는 곳이라고, 조용히 하고 싶으면 독서실 가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장 씨는 승리한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 씨 일행을 째려봤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 직원들은 장 씨 일행이 오면 긴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장 씨는 자기가 민폐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카페를 활기차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장소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식당에서 조용히 대화하십시오. 친구들과 만나서 반가운 건 압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여러분 대화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통화 조심하십시오. 꼭 받아야 하면 작은 소리로 짧게 하십시오. 길게 통화하지 마십시오. 사적인 이야기를 모든 승객이 듣게 하지 마십시오. 병원 대기실에서 떠들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쉬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친구 만났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지 마십시오. 영화관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영화 보는 중에 옆 사람에게 말 걸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두십시오. 영화 보러 온 사람들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서관에서는 숨소리도 조심하십시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 만나서 반갑다고 떠들지 마십시오. 도서관에서 만났으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경로당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경로당도 공공장소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 불편합니다. 경로당에서도 적당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십시오.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말한다고요? 보청기를 사용하십시오. 귀가 안 들린다고 큰 소리로 떠들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 불편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웃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큰 소리로 박장대소하지 마십시오.
공공장소에서는 웃음소리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즐겁지만 남들은 시끄럽습니다. 단체로 다닐 때 더 조심하십시오. 여러 명이 모이면 소리가 커집니다. 서로 의식하고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단체 관광 갔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노인은 정말 추합니다. 목소리 낮추십시오. 주변을 의식하십시오. 공공예절을 지키십시오. 조용한 노인이 품이 있어 보입니다. 시끄러운 노인은 추해 보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네 번째 행동은 공짜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료라는 말만 들으면 줄 서십니까? 할인받으려고 안 필요한 것도 사십니까? 나이 들었다고 공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이 정말 추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너무 티내면 추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공짜에 집착하면 정말 볼품없습니다.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광주 동구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69세 남모 씨는 백화점 식품 코너 시식 행사에 매일 나타났습니다. 시식용 햄, 치즈, 과일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씩 먹었습니다. 직원이 시식은 한 개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남 씨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남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식 코너를 돌며 배를 채웠습니다. 점심 대용으로 시식만 먹고 다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남 씨를 알아봤습니다. 시식 도둑이라고 수군댔습니다. 어느 날 남 씨가 시식 코너에서 과일을 한 움큼 집어 가방에 넣는 걸 직원이 봤습니다. 직원이 말렸습니다. 남 씨는 발뺌했습니다. 그냥 먹으려고 한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자고 하자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남 씨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 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먹었을 뿐인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행동을 했는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식 코너에서 너무 많이 먹지는 않습니까? 무료라는 말만 들으면 안 필요한 것도 챙기십니까? 공짜에 집착하는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식은 맛을 보라는 겁니다. 배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개 먹고 맛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 개 먹으면 민폐입니다. 특히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혼자 여러 개 먹으면 정말 추합니다. 무료 행사에 몰려가지 마십시오. 은행에서 무료로 뭘 준다고 하면 줄 서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 받아서 뭐 하십니까? 집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할인에 속지 마십시오. 할인한다고 안 필요한 것 사지 마십시오. 할인받으려고 필요 없는 걸 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돈 아끼려다 돈 낭비합니다. 경로 우대과하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노인 할인 있는지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할인은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감사히 받고 없으면 정가 내십시오. 공짜 밥 먹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경로당 무료 급식, 복지관 무료 식사,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무료 강좌에만 등록하지 마십시오. 돈 내는 강좌는 안 가고 무료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돈 내고 배우십시오. 무료만 찾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공짜 신보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공짜만 밝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납니다. 돈이 없어서 공짜를 찾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 있으면서 공짜 밝히는 건 추합니다. 자식한테 받은 용돈 아끼려고 공짜만 찾는 건 어리석습니다. 당당하게 돈 내고 사십시오. 할인 안 되면 정가 내십시오. 공짜 아니면 안 하겠다는 태도 버리십시오. 돈 쓸 때 당당한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하십시오. 후배들 밥 사주십시오. 봉사단체에 기부하십시오. 주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더 조심하십시오. 젊은이들이 노인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 밝히고 할인 요구하고 시식 코너에서 배 채우는 모습 때문입니다. 공짜를 밝히는 순간 품위가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품위가 중요합니다. 공짜 받아서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 품위 지키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공짜 밝히는 노인은 추합니다. 당당하게 돈 쓰는 노인이 멋있습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5번째 행동은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훈계하십니까? 그 꼰대 같은 행동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의 정답이 지금의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꼰대입니다.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66세 윤모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윤 씨는 회의 때마다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경험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행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부했습니다. 종이로 신청받는 게 확실하다고, 컴퓨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종이는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나이 먹고 경험 많은 사람 말을 들으라고, 어린 것들이 세상을 뭘 안다고 나대냐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젊은 주민들이 부녀회를 나갔습니다. 윤 씨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부녀회장 선거에서 윤 씨는 탈락했습니다. 아무도 윤 씨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꼰대라는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십니까? 손주 교육에 끼어들어서 훈계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손주를 어떻게 키울지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방식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친구들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병원 가라, 저 약 먹으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강요하면 친구도 떠납니다. 옛날 방식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이랬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금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기술 거부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기계들을 무조건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시대를 따라가십시오.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부탁받으면 조언하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들을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합니다. 안 들었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내 방식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물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도움 요청받지 않았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훈계하고 싶은 마음 참으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이 더 잘 아는 게 많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는 젊은이들이 전문가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배우십시오. 의견을 말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따르길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나이가 권위는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명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는 책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추합니다. 유연한 노인이 아름답습니다. 고집센 노인은 추합니다. 경청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어른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친구가 요즘 여러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약속 잡자고 해도 핑계 대지는 않습니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만나기 싫어합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건 정말 서럽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에게 무시당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는 이미 무시하고 있는데 본인은 눈치도 못 챕니다. 혼자 좋아하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 하나라도 해당되면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시당하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첫 번째 신호는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 친구가 받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자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안 받습니까? 이게 바로 무시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바로 받았습니다. 반갑게 여보세요 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한 번에 안 받습니다. 2~3번 걸어야 받습니다. 심지어 아예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만 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모 씨, 71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김 씨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은 꼭 통화했습니다. 한 달에 1번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김 씨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다. 운전 중이었다. 손주 봐주느라 바빴다.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이상했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바쁠 리 없었습니다. 퇴직했고 손주도 이제 다 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김 씨를 경로당에서 봤습니다. 김 씨는 다른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 씨 전화를 안 받았던 겁니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 전화가 싫었던 겁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 친구가 자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던 겁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씨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자만 옵니까? 한 번에 안 받고 여러 번 걸어야 받습니까? 그렇다면 친구가 여러분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만나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바쁘면 나중에라도 전화합니다. 하지만 문자만 보낸다는 건 통화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 전화는 잘 받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화만 안 받는다면 확실합니다.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통화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전화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까? 예전에는 1시간씩 통화했는데 요즘은 5분도 안 되어 끊습니까? 바쁘다고 할 일 있다고 서둘러 끊습니까? 그것도 무시의 신호입니다. 통화 중에 성의 없이 대답합니까?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대답합니까? 여러분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빨리 끊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친구가 전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전화합니까? 친구는 한 번도 먼저 전화 안 합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이미 깨진 겁니다. 친구가 전화 안 받으면 문자 폭탄 보내지 마십시오. 왜 안 받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피합니다. 전화 안 받는다는 건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전화 안 받는 친구에게 계속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버리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면서까지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친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전화 안 받는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정리하십시오. 전화 안 받는 친구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전화 받아주는 다른 친구를 만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 붙잡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친구가 여러분을 멀리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두 번째 신호는 약속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면 친구가 바로 약속 잡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자고, 다음에 보자고 미룹니까? 핑계를 대며 약속을 회피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만나자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만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 신나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만나자고 하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바쁘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속 미룹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강모 씨, 74세 어르신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이 씨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셨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씨가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면 이 씨는 그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집안일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강 씨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다시 연락하면 또 미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1년 동안 강 씨는 이 씨에게 10번도 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항상 바빴습니다. 항상 일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씨가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강 씨를 못 본 척 했습니다. 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씨가 자기만 안 만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강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바쁘다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고 있었습니다. 손주 봐준다던 핑계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씨만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 이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을 때 바로 약속이 잡힙니까? 아니면 계속 미뤄집니까? 나중에 보자는 말만 듣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힙니까? 약속을 미룬다는 건 만나기 싫다는 뜻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계속 미룬다는 건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는 잘 만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과 만난 사진을 올립니까? 여러분하고만 안 만난다면 확실합니다.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약속을 잡아도 당일에 취소합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취소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럽니까? 그것도 무시의 신호입니다. 만나기 직전까지도 망설이다 취소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옵니까? 30분, 1시간씩 늦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늦습니까? 여러분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나도 빨리 헤어지려 합니까? 밥만 먹고 바로 일어섭니까?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을 거절합니까? 집에 가야 한다고 할 일 있다고 서두릅니까? 여러분과 오래 있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으려 합니까? 친구는 먼저 만나자는 말 한 번도 안 합니까? 항상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끝난 겁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계속 미루는 친구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나자고 애걸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지키십시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십시오. 약속을 미룬다는 건 부드러운 거절입니다. 직접적으로 싫다고 말 못해서 미루는 겁니다. 눈치채야 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약속 안 잡히는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다른 친구를 만나십시오. 새 친구를 사귀십시오. 늙은 친구가 떠나면 새 친구를 만드십시오. 경로당, 복지관에 가면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친구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자꾸 미루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무시당하며 매달리는 건 비참합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친구가 제대로 듣습니까? 아니면 딴청 피우고 핸드폰만 봅니까? 대충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공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 이런 대답만 합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어르신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최 씨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친구였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당뇨 진단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지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최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 말 듣고 있냐고,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며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이야기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뇨라고 했는지 고혈압이라고 했는지도 헷갈려 했습니다. 박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자기 고민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생각을 하며 건성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그날 전화를 끊으며 울었습니다. 30년 친구가 자기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다시 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최 씨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여러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딴청 피웁니까? 핸드폰 보면서 듣습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응, 그래, 이런 대답만 합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제대로 안 들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중간에 자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끝입니까? 관심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감을 안 해줍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위로 한마디 없습니까? 기쁜 이야기를 해도 축하해주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습니까? 무관심의 증거입니다. 주제를 바꾸려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다른 이야기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봅니까?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게임합니까? 여러분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 의견을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제안해도 안 된다고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을 생각 없으니 듣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친구의 관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친구가 관심 없는 주제를 계속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일방적인 대화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관심 없는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에 관심 없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마음 털어놓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관심 없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경청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말에 관심 없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네 번째 신호는 모임에 여러분만 안 부른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만 빠져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까? 왜 안 불렀냐고 물으면 깜빡했다고 핑계를 댑니까? 이게 바로 따돌림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모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몰래 만납니다. 여러분 모르게 모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빼는 겁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유모 씨, 70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회원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유 씨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동창회 모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유 씨는 이번 달은 모임이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 씨는 우연히 동창 한 명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창회 모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유 씨만 없었습니다. 유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빼고 만난 겁니다. 몰래 모임을 한 겁니다. 일부러 자기를 안 부른 겁니다. 유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유 씨는 동창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자기만 안 불렀냐고 따졌습니다. 동창회장은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알았습니다. 일부러 뺀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만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까? 모임 사진을 SNS에서 보고 놀랍니까? 여러분만 빠진 모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확실합니다. 일부러 안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만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모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피합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모임 이야기를 안 한다면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게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왜 따돌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모임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자랑만 하거나 불평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끊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유가 뭐든 따돌리는 건 잘못입니다. 싫으면 직접 말해야 합니다. 몰래 빼는 건 비겁한 겁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모임에 안 부르는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끼려 하지 마십시오. 안 부르는 모임에 가고 싶다고 조르지 마십시오. 자존심 지키십시오. 원하지 않는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에 가면 새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따돌리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모임에 안 부른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배제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떠나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5번째 신호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돈 빌려달라는 전화만 옵니까?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찾습니까? 도움받고 나면 또 연락 끊깁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도움 필요할 때만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친구 행세합니다. 이용만 하고 버립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모 씨, 72세 어르신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조 씨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 씨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종종 한 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씨는 친구니까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조 씨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3개월 후 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급한 일이 생겼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에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조 씨는 미안하다고 다음 달에 같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또 빌려줬습니다.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한 씨가 전화하면 안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조 씨는 또 전화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 씨가 자기를 친구가 아니라 ATM으로 본다는 걸 말입니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씨는 거절했습니다. 조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조 씨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평소에는 연락 없다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합니까? 돈 빌려달라고만 합니까? 도움받고 나면 또 연락 끊깁니까? 그렇다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진짜 친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줍니까? 아니면 받기만 합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친구가 아닙니다. 거머리입니다. 거절할 줄 아십시오. 친구라고 무조건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화내는 친구는 가짜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용만 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이용하는 친구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 오면 받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인정하고 끊으십시오.